목염자가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서재에서 육장주와 담론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육관영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서재로 들어서는데 그의 뒤에 장정 한 명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가 들고 있는 나무 상자 안에는 푸른색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들어있었다. 아버님, 방금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장주가 보자기를 풀어보니 5개의 구멍이 나 있는 하얀 해골 하나가 나왔다. 바로 매초풍의 표식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완안강과 목염자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매초풍이 찾아오리라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육장주는 5개의 구멍이 뚫린 해골을 보고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을 누가 가지고 온 것이냐? 육관영의 말로는 어떤 사람이 상자 안에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받은 하인은 평상시처럼 누군가 보낸 선물이겠거니 하고 받았을 뿐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고 했다. 나중에 육관영이 방에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보자기를 풀어보고 급히 나가 보았으나 상자를 들고 온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육관영은 낯빛이 창백해진 육장주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육장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한참을 해골만 쳐다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지금 식솔들에게 귀중품을 챙기라 이르고 서둘러 네 어머니를 무석성의 북쪽 장원에 모셔라. 그리고 각 체주에게 명해 3일 동안 누구도 각체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게 해라. 설령 기운장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구하러 와서는 안 된다고 명하라. 육관영은 뜬금없는 아버지의 명에 의아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육장주는 여전히 육관영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쓸쓸하게 웃으며 곽정과 황용에게 말했다. 두 분과 우연히 만났으나 오랜 친구처럼 뜻이 통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악한 두 사람과 원수진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원수를 갚으러 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여기 더 머무르시면 위험합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내젓더니 하인에게 일렀다. 가서 황금 40냥을 가져오너라. 곧이어 하인이 황금을 가지러 가고 육관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밖으로 나가 부친의 명대로 지시를 했다. 잠시 뒤 하인이 황금을 가지고 오자 육장주는 그것을 받아 두 손으로 곽정에게 건넸다. 이건 나의 작은 성이요. 훗날 두 분이 혼례를 치를 때 드릴 선물을 미리 주는 겁니다. 황용은 그 말을 듣고 뺨이 붉어졌다. 역시나 육장주는 무공고수답게 이미 남장하고 있던 황용이 여자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면서 육장주는 탁자 옆에 자기로 된 병을 거꾸로 들어 붉은 환약 수십 알을 꺼내더니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난 다른 재주는 없고 지난날 사부님에게 약재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있어. 이 환약을 복용하면 무공을 익힌 자는 내공이 늘고 평범한 자는 수명이 길어질 것이오. 이렇게 서로 알게 된 데 대한 나의 작은 성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환약을 꺼낼 때 코끝에 풍겨오는 상쾌한 향기를 맡고 황용은 그게 바로 구화옥루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용은 예전에 부친인 황약사를 도와 이 환약을 제조한 적이 있었다. 이 환약을 제조하려면 천시와 절기를 맞추어야 하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처럼 수십 알의 구화옥루환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황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구화옥루환은 제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두 알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황용의 말을 듣고 육장주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어렸다. 낭자가 어찌 이약의 이름을 알고 있소? 그러자 황용이 빙긋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다. 어릴 때 병약했는데 한 고승께서 저에게 구화옥루환 세 알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육장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차피 남겨두어봤자 이제 제게는 소용없는 물건이니 두 분은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시오. 그는 이미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황용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공손히 받았다. 이미 하인을 시켜 배를 준비해 두었으니 속히 기운장을 떠나 호수를 건너시오. 도중에 혹시 어떤 괴인을 만나거든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오. 어서 서두르세요. 곽정은 남아서 돕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황용이 연신 눈짓을 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육관영이 방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분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만 장, 고, 왕, 담 4명의 체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를 벤다고 해도 끝까지 남아서 귀훈장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육장주가 탄식했다. 정말 보기 드물게 의리 있는 자들이구나. 우선은 이 두 분을 모셔다 드려라. 그렇게 황용과 곽정은 육장주에게 예를 갖추어 작별 인사를 하고 육관영의 안내를 받아 장원을 떠났다. 곽정과 황용은 배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돈 다음 몰래 다시 귀훈장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곽정이 막배에 오르려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머리에 큰 독을 이고 있는 모양이 실로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백발 노인으로 황색 단삼을 입고 오른손에는 큰 부채를 들었는데 매우 빠른 걸음으로 세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가 이고 있는 독은 쇠로 만든 철독인데 좋기 수백 끈은 됨직했다. 괴인이 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육관영 옆을 지나다가 몸이 약간 기우뚱하는 바람에 머리에 인 독에서 물이 조금 쏟아졌다. 독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물의 무게만도 좋기 1,200끈은 돼 보였다. 그런 무게를 머리에 짊어지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으니 무공이 실로 대단한 자임에 틀림없었다. 육관영은 혹시나 저 괴인이 아버지의 원수일까 싶어 가슴이 서늘해졌다. 육관영은 급히 괴인의 뒤를 따라갔다. 곽정과 황용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의 뒤를 따랐다. 괴인은 약 1, 2 정도 걸어가더니 강변에서 걸음을 멈췄다. 육관영은 괴인이 왜 다리도 없는 강변 앞에 멈춰 섰는지 의아했다. 그런데 갑자기 괴인이 곧장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강물의 깊이를 아는 육관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강물로 들어간 괴인은 한치의 기울어짐도 없이 종아리까지만 물에 잠긴 상태에서 미끄러지듯 가볍게 강을 건너 맞은편 둑으로 올라갔다. 괴인은 철독을 강변 너머 풀밭에 내려놓았다. 그러더니 이번엔 몸을 날려 물 위에 사뿐히 내려서곤 마치 평지에서 걷듯 수면을 한 발 한 발 딛고 다시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 모습을 보고 육관영뿐만 아니라 곽정과 황용도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부들에게 각 문파의 무공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철독을 이고 물을 건너는 무공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 위를 걷는다는 수상비 같은 경공술은 그저 과장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직접 눈으로 보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괴인은 백발을 쓸어 넘기고는 호탕하게 웃어젖히더니 육관영을 보며 말했다. 자네가 태호 영웅들의 수장인 육소장주인가? 육관영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한데 태공의 조남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나 괴인은 육관영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곽정과 황용을 가리키며 손짓했다. 자네들도 이리 오게. 그 말을 듣고 육관영이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다. 육관영은 그제야 곽정과 황용이 자기 뒤를 따라온 것을 알고 흠칫 놀랐다. 경공술이 뛰어난 곽정과 황용이 소리를 내지 않고 뒤따라온 것도 있었지만 괴인이 아버지의 원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뒤를 신경 쓰지 않은 육관영이었다. 곽정과 황용이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괴인이 웃으며 육관영을 보며 말했다. 여긴 얘길 나눌 만한 데가 못 되니 어디 앉을 곳을 찾아볼까? 괴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자 육관영은 불안했다. 육관영이 망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태공께서는 제 가친을 아십니까? 그러자 괴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육장주를 직접 본 적은 없네. 육관영이 다시 물었다. 오늘 아침 가친께서 기이한 선물을 받았는데 혹시 태공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십니까? 기이한 선물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었나? 5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죽은 자의 해골이었습니다. 헉참 기이한 일이군. 누가 영존에게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그 말을 듣자 육관영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 사람이 원수라면 그의 무공을 봤을 때 그냥 정면으로 찾아와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구태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육관영은 이 괴인을 기훈장으로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도와준다면 아무리 무서운 적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태공께서 개의치 않으신다면 저희 장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자 괴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것도 괜찮겠구먼. 육관영은 크게 기뻐하며 공손하게 괴인을 기훈장으로 모셨다. 곽정과 황용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귀훈장에 도착하자 육관영은 괴인을 대청에 모시고 급히 부친에게 고하러 들어갔다. 잠시 뒤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육장주를 하인 둘이 짊어지고 왔다. 육장주는 노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귀한 손님이 오신 줄 모르고 마중하지 못했습니다.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괴인은 그런 육장주에게 몸을 약간 굽혀 답례만 할 뿐 맞절은 하지 않고 냉랭하게 말했다. 육장주, 괜찮소이다. 태공의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성은 구이고 이름은 천인이라 하오. 구천인이란 이름을 듣고 육장주는 크게 놀라 물었다. 그럼 바로 철장수상표라 불리는 구 선배님이십니까? 구천인이 미소를 짓고는 대답했다. 내가 강호에 나서지 않은 것이 이미 20여 년인데 아직도 내 벼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려. 철장수상표는 20년 전만 해도 강호를 떨게 만든 이름이었다. 육장주가 알기로 구천인은 남철장방의 방주로서 호북, 호남, 광동, 광서 지역을 장악했다. 그런데 후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돌연 자취를 감추어 오늘날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 젊은 무리민들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구 선배님께서 이곳까지 왕림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강호에 나서신 것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자 구천인이 수염을 어루만지며 웃었다.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오. 그저 이 노인네가 마음이 약해서 풍진 세상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오. 우선 조용한 곳에서 연공을 좀 해야겠는데 괜찮겠소? 자세한 이야기는 저녁에 천천히 합시다. 구천이는 전혀 악의가 없어 보였지만 육장주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다. 혹시 길에서 흑풍상사를 만나셨는지요? 아직 진연풍이 죽은 사실을 모르는 육장주였다. 흑풍상살? 그 악귀들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오? 육장주는 이 말을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육장주는 얼른 육관영에게 구천인을 서재로 모시고 가라고 말했다. 구천인은 육장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육관영을 따라 나갔다. 육장주는 구천인의 무공은 본 적이 없지만 그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예전에 동사, 서독, 남재, 북계, 중신통 5사람이 화산에서 무공을 겨룰 때 그를 초대했으나 급한 일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화산 농검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설령 그 5사람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해도 그들과 맞먹는 무공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여기에 있으면 흑풍상살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육장주는 곽정과 황용에게 말했다. 두 분이 아직 가시지 않았으니 다행이오. 이제 구 선배님이 오셨으니 어떤 강적인들 두렵겠소? 두 분은 침소에 가셔서 쉬시오. 나오지만 않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오. 그러자 황용이 해맑게 말했다. 전 구경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육장주가 흔쾌히 승낙했다. 적의 수가 많으면 두 분이 다칠지도 모르니 내 뒤에 꼭 붙어있도록 하시오. 육장주의 승낙이 떨어지자 황용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그러고는 곽정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우리 그 노인이 어떤 무공을 연마하는지 보러 가요. 그 말을 듣고 육장주가 대경실색하며 황용을 말리려 했지만 어느새 황용과 곽정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육장주는 얼른 하인들을 불러 의자를 들게 하고는 황용의 뒤를 따라갔다. 육장주의 안색이 심히 불편했다. 무림에서는 남이 무공 연마하는 것을 함부로 훔쳐보면 안 되는데 무공을 모르는 황용의 호기심이 큰 사달을 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육장주였다. 육장주가 황용을 말리기 위해 서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벌써 허리를 굽히고 창호지 문틈 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황용은 하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돌려 소리내지 말라는 듯 손을 입에 갖다 대고는 육장주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다. 육장주는 내키지 않았으나 황용이 행여 소리를 내서 구천인에게 들킬까봐 어쩔 수 없이 하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르고 부축을 받으며 가까이 갔다. 황용이 손가락으로 뚫어놓은 창호지 틈새로 들여다보니 구천인은 정절을 하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입에서 흰 연기를 계속 뿜어내고 있었다. 견식이 넓은 육장주였지만 입에서 연기를 뿜는 무공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육장주는 감히 계속 보지 못하고 곽정의 소매를 끌며 엿보지 말라고 손짓했다.
곽정은 육장주의 뜻에 따라 황용을 데리고 안채로 돌아왔다. 황용은 일부러 무공을 모르는 척하며 육장주에게 방금 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육장주도 그것이 어떤 무공인지는 몰라도 대단한 내공을 가졌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늘어놓았다. 육장주는 구천인의 무공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는 육관영에게 호수와 각처에 사람을 보내 지키다가 수상한 자를 보면 즉시 예를 갖추어 모시라 했다. 또한 장원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하라 명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귀운장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나처럼 장원을 밝히는 가운데 연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자리에서 구천인이 육장주에게 말했다. 아우는 태호 영웅들의 수장이니 기회를 봐서 이름을 한번 크게 떨쳐보는 게 어떠한가? 그러자 육장주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저는 몸이 불구인데다 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선배님의 가르침은 귀하게 받겠으나 실로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자 구천인이 다시 한번 물었다. 아우는 너무 겸손하시군.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아우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르겠네 그려. 구천인은 육장주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저 웃음을 지으며 음식만 먹을 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육장주는 20년 동안이나 종적을 감췄던 그가 지금 갑자기 나타난 데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손님이라 감히 캐묻지는 못하고 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구천인이 입을 열었다. 아우가 사문을 밝히지는 않으나 귀운장이 이만한 명성을 얻은 것을 보면 필시 명문이 제자일 것이네 안 그런가? 그러자 육장주가 웃으며 답했다. 귀운장의 일은 제 아들인 관영이 맡고 있습니다. 제 자식 놈은 이만부 운서사의 고목대사 문하에 있습니다. 그 말에 구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목은 선화파의 고수지. 무공으로 논한다면 소림파의 반계로서 외문 무공은 그럭저럭 쓸만하지. 그럼 소장주가 이 늙은이에게 무공을 보여주겠나? 육장주가 기쁜 얼굴로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선배님께서 한 수 가르침을 주신다면 아들 녀석으로선 그야말로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육관영도 구천인이 한 수 가르쳐주길 바랐다. 그는 중앙으로 나가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나암복호권을 선보였다. 주먹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하고 발놀림은 가볍기 그지없으니 과연 명문의 제자다웠다. 초식을 선보이던 육관영이 마지막 일격을 땅에 날리니 주먹이 닿은 곳에서 쩍 하고 두꺼운 벽돌이 갈라졌다. 곽정과 황용은 환호성을 지르며 굉장하다고 육관영을 치켜 세워줬다. 무공시범을 끝마친 육관영은 구천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구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때 육장주가 구천인에게 물었다. 제 자식의 권법이 어떠합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자 구천인이 웃으며 말했다. 소장주의 권법은 신체를 단련시킬 때는 더없이 좋으나 적과 싸울 때는 무용지물이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뜰로 나가더니 양손에 큼지막한 벽돌을 하나씩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구천인이 손에 별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벽돌이 으스러져 조각이 되었다. 다시 한번 움켜쥐니 돌 조각은 흙이 되어 손에서 흘러내렸다. 모두들 대경실색해 바라보았다. 구천인은 탁자 위에 흙을 옷깃에 담아 뜰로 나가서 털어내고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소장주, 일권으로 돌을 깨는 것도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네. 그러나 적은 돌이 아닌데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나? 자네가 주먹을 뻗고 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단 말일세. 육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천인은 한탄하며 말했다. 오늘날 무학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정으로 고수라 할 만한 이는 몇 되지 않아. 황용이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그 몇 명이 누구예요? 무림에서 말하는 동사 서독, 남재, 북계, 중신통 5사람이 천하제일이지. 공력으로 말하자면 중신통 왕중양을 제일로 치고 다른 4사람도 각자 자신만의 뛰어난 분야가 있다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각자의 단점을 알아내어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그들을 모두 제압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이 말을 듣고 육장주, 황용, 곽정 3사람은 모두 크게 놀랐다. 다만 육관영은 그 5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터라 구천인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황용이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그럼 구 선배님께서 그 5사람을 모두 쓰러뜨린 다음 천하제일의 명성을 얻으면 되겠군요. 그러자 구천인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왕중양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예전 화산 농검 때 난 급한 일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천하제일의 자리를 그 노도사가 차지해버리고 말았지. 당시 5사람이 구음진경을 놓고 다투면서 무공이 제일 높은 자가 차지하기로 약조하고 7일 밤낮으로 겨루었는데 동사, 서독, 남제, 북계 등은 모두 패배하고 말았다네. 후에 왕중양이 세상을 뜨면서 다시 한번 풍파가 일었어. 왕중양은 죽으면서 구음진경의 비급을 자신의 사제인 주백통에게 주었지. 그 소식을 들은 동사 황약사가 급히 달려갔고 주백통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해 방권을 뺏기고 말았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자세히 알지 못하네. 구천인의 말을 듣고 황용과 곽정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공이 천하제일이라면 구음진경은 이제 선배님의 차지가 되어야겠군요. 그러자 구천인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싸우는 게 지겹다네. 동사, 서독, 남제, 북계 4사람은 원래 실력이 비슷하고 모두 연말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터이니 천하제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을 테지. 2번째 화산 농검이 열리면 볼만하겠군. 그 말에 황용이 깜짝 놀라며 2번째 화산 농검도 있냐고 물었다. 구천인이 웃으며 말했다. 2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네. 늙은이들은 갈수록 더 늙어가니 젊은 영웅들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 근래 중원에는 이렇다 할 젊은 영웅이 없단 말이야. 결국 또 우리 늙은이 몇 명만 싸우게 생겼으니 애석한 일이지. 계산해보니 1년 뒤면 화산 농검이 다시 열리는구먼. 그러자 황용이 말했다. 내년에 화산에 갈 때 저희들도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세요. 그러자 구천인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갈 생각이 없다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 목숨, 그런 허명을 다툰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나 이번에는 천하창생의 운명이 달린 대사가 있네. 내가 만일 개인의 안위를 추구했다면 어디 숨어서 편히 노후를 보내지 이렇게 중원에 다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네. 곧 백성이 화를 입고 도탄에 빠지는 큰 재앙이 닥칠 거야.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4사람이 모두 그 연유를 물었다. 구천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일은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 되네. 육관영은 하인들을 모두 문 밖으로 물리고 술시중을 드는 아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구천인이 말을 이어갔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대송국에 큰 재앙이 닥칠 거네. 내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6개월 안에 금병이 대거 남쪽으로 쳐들어올 거라고 하네. 대군을 총동원한다 하니 송국은 강산을 보존하기 힘들 거야. 이것이 어쩌면 송의 운명인가 본데 하늘의 뜻이라면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곽정이 놀라 말했다. 그럼 속히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미리 방비를 하고 적을 맞아야지요. 그러자 구천인이 곽정을 쳐다보며 역정을 냈다. 젊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는가? 송의 조정에서 미리 방비를 한다면 더 많은 백성과 병사가 죽게 될 것이네. 그 말을 듣고 육장주 등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구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내가 고심해 보았는데 백성들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금수강산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네. 이 늙은이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강남까지 온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지. 귀훈장에 금의 소왕야와 병마지휘사 단대인이 잡혀있다고 들었네. 그들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떻겠나? 구천인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육장주는 서둘러 사람을 시켜 그들을 끌고 오라고 했다. 육장주는 완안강에 손과 발에 채워둔 쇠고랑을 풀어주고 하석에 앉도록 배려했으나 술잔이나 수저는 주지 않았다. 완안강은 수일 동안 갇혀있으면서 매우 초췌해진 모습이었으나 눈빛의 기백은 살아있었다. 그에 반해 지휘사라는 단대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구천인이 완안강에게 말했다. 소왕야께서 놀랐겠소이다. 완안강은 그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완안강은 곽정과 황용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했으나 묻지 않았다. 3사람은 서로 바라만 볼 뿐 괜히 아는 척은 하지 않았다. 구천인이 고개를 돌려 육장주에게 말했다. 귀훈장은 눈앞에 천하의 부기를 두고도 어찌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 말에 육장주는 어리둥절했다. 소인이 무지에 어떤 부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구천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막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인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장채주가 호숫가에서 수상한 6사람을 만나 이리로 데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